네, 뉴스 정면 승부 최고의 인기 코너죠. 정치 아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우 변호사님. 네. 좀 이름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싸요? 네. 왜요? 아니 저는 정치를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두 분은 정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박의원은 좀 안 되겠다. 아웃사이더 이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빨리 그러면 저기 핵사. 저 당선돼가지고 들어가시면 이제 정치 되지 않습니까? 핵사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안 핵사. 될까요? 네. 핵심 분들. 핵사. 네. 핵관들은 대부분 말로가 안 좋아서 저 핵이란 표현은 좀 그러네. 또. 네. 그러네. 네. 아니 이제 핵은 안타까워서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방송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그 여의도 생활하는 것보다. 뭐 요즘 보면 그 너무 아깝잖아요. 두 분 능력이. 요즘 네. 보면 네. 저 국회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들어가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평론을 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허업이다. 다 덧없다. 뭐 이런. 네, 아직 어쨌든 그런 얘기하기는 너무 젊지 않아요? 네. 네? 갑자기 컨설팅 모드로 들어가는데 두 분 김종혁 이야기는 위원장님은 60대 중반이세요. 내가 윤리 가기는 너무 나이 많지 않아요? 근데 50대로 보이세요. 사실 깜짝 김종혁 놀랐어요. 최고위원은 나이 들으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다. 네, 진짜로. 뭘 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쓰면 그렇게 돼요. 네. 사실 저는 음식은 트럼프가 뭐 먹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햄버거. 네,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데. 햄버거.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 하기 전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빈 방문 3박 4일 마치고 귀국을 했고 그다음 오늘 수보 회의도 주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한중 9년 8년 반 만에 국빈 방문인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부터.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한중 관계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수교 이후에 최악이었고 근데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 그러니까 2016년에 논란이 컸었는데 그 이후로 한중 관계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이 어쨌든 미중 전략 경쟁 가운데 이제 중국 고립에 나서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좀 끌려들어간 측면이 있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이나 이런 대중국 고립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중국의 중재 역할이나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게 있고 상호 간의 요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전히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최대 교역국이잖아요. 우리로서는. 네. 그래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그동안에 어쨌든 한중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걸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으로서 이번 국빈 방문이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요. 또 시진핑 주석의 얘기 중에도 좀 전향적인 대목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한안령 같은 거는 아예 그런 건 없다고 중국이 그동안에는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뭐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냐. 네. 인정한 거죠. 네. 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상호 간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 존중하기로 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여러모로 이번 정상회담이 딱히 뭔가 합의한 의제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를 좀 복원하자는 양쪽의 요구가 맞아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해빙기가 도래했다. 네. 네.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용하지 말자. 두 번째 좀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네. 세 번째 외교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서로 인정해 주자. 네. 그러니까 한 번 방문했는데 당장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키를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중국 방문한 거 그 일단 첫 걸음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도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그 협조 관계를 맺어야만 되고 중국과도 사이 좋게 지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적인 그런 주장인데 그 주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을 자꾸만 우리 국내 정치로 끌고 들어와서 서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장 수장님. 기대했던 확고한 여러 가지 성과는 없어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감을 좀 낮추고 보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역설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양국 정상 간의 신뢰 회복
우호적인 분위기 이것만 해도 향후 문제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교류 협력 강화 발판을 잘 구축했다. 뭔가 그냥 확실하게 얻어낸 건 없어.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고 신뢰를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만 조성한 것만으로도 네. 일단은 성공적이 아니냐. 근데 확실하게 환활령 풀린 것도 아니에요. 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비핵화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도 한 것도 아니에요. 팬더가 아직 확실히 오는 것도 아니죠. 네, 역사의 올바른 판단 네. 그거 하라고 좀 숙제만 남겨준 것 같은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우호관계가 복원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확실히 영상을 보면 대면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괜찮은 분위기 분위기인 것 좋아요. 같긴 한데.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숙제가 많은 정상회담이었다. 네, 그 방송이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국내 정치로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그 화성 쪽이죠. 평택이군요. 평택의 이병진 의원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의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1, 2심 다 유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총선이 아니죠.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이제 최소 4개로 이제 변경이 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 재보궐선거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의원. 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물론 뭐 이게 이제 2심 판결까지 난 거여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의 당선 무효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은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제 그런데다가 아까 모두에 소개해 주셨지만 옛날에 당원에는 이제 이 자기과실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안 내는 게 있었는데 없앴잖아요. 네. 없애도 민주당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 결단해달라. 특히 민주당의 우당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조국혁신당 뭐 등등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뭐 전북 전주 이런 데는 국민의힘은 설사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도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또 어쨌든 뭐 거기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후보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과거의 사례로 보더라도 쉽게 그렇게 보궐선거를 자초했다 하더라도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판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더 있어요 지금. 지금 또 안산이 안산도 있고 그죠. 네. 또 단체장들이 출마하면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렇죠. 나오는 보궐선거 지역 하면은 한 10개 정도 치러질 수도 있다. 근데 재보궐선거가 10개 정도 치러지면 현재 의석 구조상 여당이 뭐 이렇게 썩 달갑진 않죠. 그렇죠. 원래 다 자기 의석이었는데 그중에 몇 개라도 뺏기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 선거 전망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많이 나오면 야당으로서는 기회고 여당으로서는 방어해야 되는 부담이고 뭐 그런 거죠. 네. 장성철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지역을 꼽아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평택을이 아닌가. 거기가 원래 옛날 유이동 의원이 있었는데 아니 그 옆이에요. 그 옆이군요. 옆에요. 네. 근데 유이동 의원이 지금 다시 이쪽에 좀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아니 원래 가불이었다가 가불병까지 생겨서 네. 예전에 유이동 의원 지역구는 맞죠. 아, 그 일부가. 네. 일부가 네. 맞고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얘가 반도체 여러 가지 크로스 특구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좀 관심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평택을이 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은 요 지역 갖고 상당히 좀 갈등과 분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단체장 출마하게 되면 그 단체장? 네, 단체장 출마하는 현직들이 나가는 자리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대구는 예를 들면 추경호, 네. 주호영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 물론 이진숙 전 사장도 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게 되면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그 자리를 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소문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동현 대표랑 뭐 약속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이제 좀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평택 같은 게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도전할 것 같고 뭐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 하니까 여차하면은. 부산 강서에 만약 전재수 의원이 그럴 수도 출마하면 있고. 던지면 네.
그럴 수도 한동훈 대표는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천을 못 받는 건 빼고.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 참모라면은 부산 가라고 하죠. 부산 당연히 가라고. 거기가 네. 될 가능성도 높고 부산이라는 지역에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글로 가라고 하겠는데 일단 뭐 장동현 대표가 있는 한 좀 힘들어 보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으로 보여져가지고 별로 뭐 이게 향후 전국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 을에 가장 큰.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 강서 한동훈 출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네. 지금 뭐 일단 전재수 장관이 출마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당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고름짜내듯이 짜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와중에 공천 같은 걸 줄 리가 없잖아요. 없죠. 뭐 괜히 쓸데없는 논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네. 현재 상황으로는 쓸데없는 논란인 것 같고 특이한 건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네 군데가 지금 인천 계양을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였으니까 네. 그다음에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그렇죠. 그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경기 평택을 전북 지금 이번에 판결 나온 거 그다음에 보니까요 아직 3심에 올라가 있는 게 안산에 그치, 그 양문석 의원 의원. 네. 그다음에 2심에 있는 게 또 화성과 동미추홀 갑이 네. 있고 그다음에 1심이 또 광주에 두 군데예요. 아 근데 1심은 뭐 지금은 아직 뭐 어렵죠. 까마득하죠. 그건 그래서 뭐 어렵죠. 다 합치니까 9개인가 그런데 네. 공교롭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이렇게 보면 야 무슨 뭐 이건 휴먼 에러고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 그 정청래 대표의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그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 선고에 따라서 더 큰 재보고를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김종인 최고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는 어쨌든 희망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장동혁 체제가 뭐 그때까지 유지 안 될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또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박원석 의원님이 자꾸 옆에서 째려봐요. 왜요? 몰라 뭐 마음에 안 드나 봐. 왜 그래요? 아니, 째려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표정인가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 그 사과문 하고 나서 오세훈 박형준 시장은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이제 모양빠지. 한동훈계 빼고는 다 행복한 걸로 지금 봉합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에요? 갈등은 더 지금 증폭되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소지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분란을 잠깐 보자기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람을 훅 불면은 보자기가 날아가지고 갈등이 표면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사과잖아요. 네. 그리고 모순된 화법을 많이 동원을 했고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당원 중심 정당 만든대요 결론이. 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당원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막을 촘촘히 지금 쳐놓은 거예요. 그것은 당내 분란을 앞으로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상식있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당내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발화점이 되면 딱 폭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뭐 극우적인 인사들이 자꾸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모습 보이고 그런 사람들 또 임명도 하고 네. 장동혁 대표 어정쩡한 사과 아닌 사과 저런 것들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허약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고백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월 초쯤에 더 큰 분란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역 단체장들은 다 오케이 한 사인이어서. 눈치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글로 가라. 이런 촉구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진 시장은 그래 사과했지. 야 이제 우리 글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나. 라고 해서 그 환영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근데 오늘 되게 황당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네. 조강한 저 최고위원? 네.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얘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다 아시다시피 정점식 그 의원은 원조 찐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광한 그 당협위원장은 연판장 돌리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 경선 때 한동훈 출마하면 안 된다고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연판장 돌리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포기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앞 시위라든가 그다음에 그 석방시키라는 시위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최고위원이 됐어. 아.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오세훈이나 박형준 시장님은 야 이게 뭐야 어저께 우리는 야 잘한다고 박수 쳐줬는데 오늘 다시 우리 뒤통수 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이분이 그 장동혁 대표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요. 네. 왜냐하면 그 극우 사이트들 같은데 장지모, 장동혁을 지지하는 모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 보면 야 우리가 윤호개인 때문에 너를 지지했는데 네가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 뭐 장배신 뭐 이런 얘기가 장배신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와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구나. 스스로 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윤호개인 세력들에 의해서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아니 그 어제 이제 사과 그는 이제 명분용 사과였다고 생각해요. 내용상 뭐가 달라진 건 없는데다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다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이제 사과 이전에 예고편이 있었어요. 그게 고성국 씨 입당이고 오늘 후속편이 오늘 일어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이 그 네. 인사인데 예고편과 후속편을 합치면은 본편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율의 유의미한 변화 내지는 어떤 외연 확장 이런 걸로 나타날까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어제 뭐 청년 정당, 전문가 중심 정당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은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 호응할 만한 청년 내지는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뭐 대충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화된 청년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2호선 또 누굽니까? 지금 저 윤민우 윤리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라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이런 입지를 강화하게 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의 구성은 더 이제 짠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고 지방선거 나설 후보들도 그렇고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런데 보여주는 게 없으면 그냥 지금은 말밖에 안 한 거고 네. 말 말고 행동으로 뭘 보여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여론은 또 다시 악화되겠죠. 사실 그 대안과 미래인가 거기서는 또 엄청 이거 인테리어에 불과하다라고 강한 논평을 냈잖아요. 거기는 친한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쨌든 당이 윤석열과의 결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당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맞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기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부분을 쏙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개혁안 쇄신안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친정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페인트 모션,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그렇게 그렇군요.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저 어제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들었어요. 아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 한번 저랑 방송에서 방송하게 아무것도 해주세요. 모른다. 네, 고성국 홍보위원장 서를 흘리는 모양인데 그런 거 없다. 고성국 박사는 그냥 백의종분 평당원으로서 그냥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네. 윤석열 뭐 8대 0으로 윤석열 손을 들어줄 거다라고 전망한 그 친구의 말보다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제 말을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확 오른쪽으로 갈 거였으면 고성국 박사에게 무슨 당직을 줬을 텐데 그냥 자진 입당 방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교감이 있었다더러 연출은 자진 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상관없이 그냥 한 분이 그냥 입당을 한 거잖아요. 그 입당을 말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고성국 박사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비즈니스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때문에 선거철이니까. 이건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맞은 게 별로 없어요. 네. 항상 그 이제 희망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고보다 저는 정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같이 방송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 네. 고성국 씨는 와서 그 청년들 뭐 데려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른바 자유대학이나 뭐 이런 쪽에 상당히 그 강성인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끌고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방향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 당원 연수원. 근데 이건 제가 이제 김종혁 여기 저 최고위원 계셔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은 더 위험해졌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왜냐하면 한편에서 윤호개인 그룹은
왜 계엄을 함부로 사과하고 그러냐. 왜 재판 앞두고서 죄를 뿌리냐.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를 또 몰아세우고 있고 전환길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한편에서 당내에서는 이게 과연 개혁이야? 이게 너무 미진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샌드위치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십의 불안전성을 어떤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나 동기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달래는 용으로 재물을 주고 싶어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김종혁,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오늘 그 윤리위원장 신임 된 분이 한 얘기를 봤더니 그냥 노골적으로 징계하겠다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징계하겠다는 얘기를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 좀 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당의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목소리가 다 같아요. 근데 한동훈 문제가 딱 던져지면 거기 목소리가 분산돼요. 그렇죠. 이를테면 양비론 같은 게 일어나요. 그렇죠. 한동훈도 잘못했다. 한동훈도 사과해라.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걸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건데 나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변화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당내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장성철 소장이 뭐 소식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오세훈, 박형준, 대안과 미래 이런 분들이 윤석열과 절연을 선언을 장동혁 대표가 한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징계한다. 김종혁 최고도 징계한다. 여기서 정치적 타협을 할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말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상당히 많이 우려하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대표나 김종인 최고위원님처럼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이 정치적인 활로를 뚫고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조작한 2호선 법적 책임 물을 거야. 네. 이것만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사자라서 장동혁 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바꿔야 돼. 장동혁은 안 돼라고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극소수인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그런 전망엔 동의합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 전한기 씨가 어저께 그 세 가지 처음에 막 비판했었잖아요. 네.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다가 어저께 그 비판한 것을 싹 내리고 다시 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대요.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해라. 네. 두 번째 그 윤석열과 절연은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 한동훈을 제거해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한동훈을 제거해라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윤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번과 2번은 제가 보기엔 죽어도 못합니다. 네. 이거는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날 정도인데 여기에다 대고 윤석열과 절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어려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양심이 없어 보여요. 이건 어려운 위험한 얘기다. 여기 위험한 광고들을 얘기가 타임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